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KBS가 수신료를 인상하겠다고 아마도 KBS 이사회에서 인상안을 전격 상정한 모양입니다. KBS 이사회는 아시다시피 여당과 야당이 추천한 이사회로 구성이 되는데요. 집권을 하게 되면 그 숫자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권, 즉 새누리당이나 청와대 등에서 추천한 이사회 수는 7명이고요. 야당, 즉 야권에서 추천한 이사회 수는 4명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 특히 이명박 정권의 경우에는 그 수적 우위를 이용해서 그야말로 KBS를 난도질 해왔죠. 정현주 사장을 쫓아내고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결국은 대법원에서 정현주 사장의 해고는 잘못된 것이라는 판결까지 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수적 우위를 이용해서 전횡을 자행해 왔는데요. 박근혜 정권이 집권한 지금에서도 여전히 마찬가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 추천이사 7명이 전격적으로 기존의 2,500원 수신료에서 4,800원으로 인상하는, 물론 뭐 세부적으로 뭐 내년까지는 4,500원을 올리고 또 6개월 후에는 4,800원을 올리는데 어쩌고 지랄을 하는데, 결론은 4,800원을 올리는 그 인상안을 상정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7대 4이니까요. 통과는 되겠죠. 근데 문제는 국회에서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그런 점이고요. 그 속셈이 정말 더 웃기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KBS가 수신료를 인상하는 그 전제가 뭐냐. KBS ETV의 광고를 줄인다는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요. 최소 2,000억 원에서 최대 5,800억 원에 이르는 KBS의 ETV 광고를 줄이는 대신에 수신료를 인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명분은 광고 없는 KBS가 돼야 된다, 이 지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웃기는 쏙 보이는 수작질이에요. KBS에게는 결국은 수신료를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광고를 줄이기 때문에 전혀 실익이 없습니다. 그 줄어드는 광고는 어디로 가느냐. KBS가 광고를 안 받으면 유사 경쟁 매체로 갈 수밖에 없죠. KBS가 광고를 안 받게 되면은 MBC나 SBS가 그 혜택을 누리는데요. 지금 지상파 광고 시장은 거의 포화 상태입니다. 더 광고를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대체 매체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게 바로 종편입니다. 종편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KBS 수신료를 인상하는 거죠. KBS 수신료는 아시다시피 한전, 전기료에 합산돼서 나옵니다. 그거 안 내려면요, 먼저 한전에 신청해가지고 우리 집에 텔레비 없다, 합산 징수하지 말라라고 신청하면은 한전에서 직접 사람이 나와가지고 TV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한 다음에 없으면은 그 다음 달부터 수신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조금만 귀찮아서 아무 얘기 안 하면은 무조건 나와요. 전기세에 같이 내야 됩니다. 안 내면 단전돼요. 그야말로 세금이나 다름없는 수신료를 인상해가지고 결국은 박근혜 정권을 창출하는데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종편을 먹여 살리기 위한다는 이따위 발상을 할 수 있는 KBS 기란형 체제, 정말 그 태가리가 의심스럽습니다. 라디오 비평 오늘 시작하죠.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가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네, KBS가 욕을 얻어 처먹는 것은 보도를 그야말로 이명박 정권에게 누가 되는 보도는 절대 하지 않고, 그리고 이명박으로부터 박근혜로 넘어가는 정권 승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야말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왜곡 보도, 축소 보도, 심지어는 보도 안 하기를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뭐 모르겠어요. 사실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졌는지, 심지어는 그 집계가 제대로 된 것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51.6%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만은 여하튼 대선 결과 51.6%에게만 수신료 받으세요. 사실 그래야 됩니다. 철저하게 이명박근혜 정권을 위해서 봉사하는 KBS가 이명박근혜를 반대했던 48%에게 48.4%에게 수신료를 징수하겠다는 것은 너무 염치 없는 수작이에요. 네.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수신료 거부운동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열받네요. 아침부터 더운 날인데 열을 받으니까 올라갑니다. 한겨레 신문을 보니까요. 촛불은 말한다 박근혜의 국정원이라고 하는 한겨레 신문이 아니고 한겨레 21의 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보여드립니다. 여기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누구의 국정원이 그랬어요? 박근혜. 누구의 국정원이 그랬다고요? 박근혜. 시민들은 이명박의 국정원을 지목하지 않았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질문에 시민들은 박근혜의 국정원이라고 답했다. 촛불이 다시 타기 시작했다. 6월 28일 저녁 서울 광화문 사거리 동아면세점 앞에는 5천여 명의 시민이 모여들었다. 새 정부가 공식 출범한 지 4개월 만의 일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시작되는 익숙한 노래가 다시 거리에 울려 퍼졌다. 촛불은 이유 없이 불붙지 않는다. 이날 모인 시민들은 이명박의 국정원보다도 박근혜의 국정원에 더 분노하고 있었다. 이태호 사무처장이 박근혜 국정원이 국민과 헌법을 향해 전쟁을 벌였다. 자신의 불법을 감추기 위해 공작을 벌였다고 외치자 시민들은 국정원을 해체하라라고 화답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시민들은 물론 이명박과 원세훈 단죄받아야 마땅하죠. 이명박과 원세훈이가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고 부정선거를 자행했다는 사실 실정법 위반입니다. 당연히 깜빵에 쳐넣어야죠. 그러나 그 수혜를 입은 박근혜 대통령 진작에 꼬리를 자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명박과 원세훈을 엄브레치하고 국정원을 개혁해서 다시는 그런 식의 정치 개입, 대선 개입을 못하도록 방안을 제시했더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러나 그 기회를 스스로 날렸습니다. 남재준을 시켜서 황교안을 시켜서 축소하고 은폐하고 심지어는 NLL 대화록을 불법적으로 공개해서 부정선거 파문을 덮으려 했습니다. 이젠 이명박의 국정원이 아니라 박근혜의 국정원이 된 겁니다. 시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가 아닙니다. 정권 창출 드라마 주요 등장인물 소개라고 나오는데요. 박근혜 현직 대통령입니다. 국정원 정치개입과 NLL 대화록 유출 파문과는 상관없는 조연을 자처했으나 사실은 숨은 지연이 있다는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국정원의 댓글 공작 파문과 관련해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대선 때 국정원이 어떤 도움을 주지도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지도 않았다는 유체 이탈의 한마디를 남기고 홀연히 중국으로 떠났다. 박근혜 대선 대통령직 탈취를 위한 공작의 숨은 주연입니다. 이명박 전직 대통령 실질적인 주연이죠. 남재준, 원세훈, 서상기, 정문원, 김무성, 권영세, 김용판으로 이어지는 정권 창출 드라마 주요 등장인물들. 여기서 관심이 가는 것은 김무성입니다. 한때 친박의 좌장을 자임했다가 친이계로 전향하고 지난해 총선을 계기로 다시 친박으로 복귀한 왔다 갔다 하는 인물이네요. 인물로 대선 전 NLL 대화록을 봤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해 이번 파문에서 최대의 엑스맨이 됐다. 지난 대선에서는 선대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으로 박근혜 캠프를 진두지휘했다. 상대를 가리지 않는 종북머리도 거의 특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겨레 20일 또 이번에 시사인과 함께 이번 주 호가 몇 호입니까? 네, 3,000원짜리입니다. 7월 8일호 많은 구매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한겨레 신문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예. 그러나 지금 인쇄매체 중에서 그런 대로 볼만한 게 경향신문하고 한겨레신문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 국민TV에서 때마침 한겨레 20일하고 시사인을 정기 구독을 해요. 저도 뭐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직접 사서 볼 형편은 못 되는데, 예. 매주 3,000원이면요. 두 개 다 보면 6,000원이고요. 그리고 한 달이면 24,000원입니다. 게다가 또 주간기행도 보라고 그래. 하다 보면 한 달에 36,000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필요한 거 한 개씩만 사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박근혜 국정원. 박근혜 국정원입니다. 자, 숨은 주연 박근혜. 이 박근혜에 대해서 한겨레신문 김종철 논설위원이 아니고 정치부 기자네. 이 김종철 기자가 원래 CBS 기자 출신인데요. 그 기자 천연명 때 제가 한참 출입 기자 하고 있을 때인데 저하고 좀 친했습니다. 저보다는 후배인데 아주 훌륭한 기자로 성장해 있는 모습을 보니까 관계가 모량하네요. 박근혜 문제, 김종철 기자의 글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정원의 대선 여론 공작은 본질적으로 이명박 정권의 문제였지 박근혜 정권의 문제는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종북 세력의 집권을 막아야 한다며 심리정보국 직원들한테 인터넷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사람은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충성해온 이명박 아바타였다. 그의 배우가 있다면 이 전 대통령일 것이다. 네. 그렇죠. 국정원 대선 공작, 불법 부정선거는 원세훈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원세훈이 지가 알아서 했을 리가 없죠. 원세훈은 철저하게 이명박의 아바타였습니다. 서울시 행정부시장을 했나요? 예, 그러다가 이명박이가 국정원 적으로 발탁을 했죠. 근데 공무원 출신이지 그러니까 이게 국정원 가가지고 아주 개판 쳐놨더라고요. 참나. 국정원 사람들이 원세훈만 있는 4년 내내 무서워서 저한테 전화 한 통 안 걸었어요. 제가 그 이전에는 국정원 이게 제가 이제 언론사 대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도 불법인데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동향을 파악하는 정도로서 제가 가끔 만나주곤 했던 사람들이 몇 명 있는데요. 진짜 원세훈 때는 도청이라도 당하는지 전화 한 통 안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국정원을 쥐락펴락하면서 오로지 인사전행이죠. 지 말 잘 듣는 놈은 무조건 승진시켜주고 말 안 듣는 새끼는 아주 괴롭히고 징계를 먹여서 결국은 쫓아내는 그런 식의. 그래서 원세훈의 불법 부정선거 개입 배우가 있다면 당연히 이명박이었겠죠.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지 않아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국정원 불법 공작의 착수와 실행에 박근혜가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뭐 이것도 일리 있는 얘기예요. 왜? 이명박근혜가 서로 친한 사이는 아니었습니다. 집권 기간 내내 서로 쌈박질하고 하는 사이였는데요. 제 사람들은 작년 9월 28일인가요? 박근혜가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직후 청와대에서 회동을 갔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명박근혜가 한 몸이 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추론을 하고 있는데요. 원세훈의 선거 개입은 그보다 훨씬 전의 일입니다. 따라서 국정원의 불법 공작 착수와 실행에 박근혜가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은 초기에는 낮았다고 볼 수 있죠. 박근혜가 수혜자이긴 해도 현직 대통령 그때는 이명박입니다. 제쳐두고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은 권력 책리에 맞지 않는다. 더구나 박근혜는 1998년 정계 입문한 이후 민주적인 인식과 태도가 부족하긴 했지만 자기 아버지처럼 민주주의를 짓밟는 식의 더티 플레이를 한 적은 없다. 국정원의 댓글 작업도 2009년 원세훈이 국정을 맡은 직후부터 시작됐기에 박근혜와 연결짓기는 무리다. 이게 사실 상식적인 판단이었죠. 박근혜가 제대로 대응만 했으면. 예, 김종철 기자의 글을 계속 읽어보시죠. 박 대통령의 측근이나 선거 캠프 주요 인사가 국정원 등 이명박 정권과 거래했을 가능성은 높다. 김무성 의원이 총괄 선대본부장 시절에 주요 국가 기밀이던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입수했던 사실은 그 단초이다. 또 김용판 당시 서울경찰청장이 투표 이틀 전에 국정원 댓글에 대한 수사 결과를 조작해서 거짓 발표한 것도 박근혜 캠프 쪽과의 교감하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박 대통령이 직접 관련되지 않은 한 여전히 측근 등 당사자들이 책임질 사안이지 박 대통령 자신의 문제는 아니다. 단지 박 대통령의 책임이라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국가기관이 저지른 불법 행위의 진상을 밝혀 재발 방지책을 내놓는 것이다. 그게 바로 박근혜가 남재준을 시켜서 NLL 대화록을 공개하기 이전까지의 상황입니다. 사실 이거는 합리적인 추론이에요. 박근혜가 이명박하고 서로 고개를 맞대고 야 어떻게든 늘 당선시켜줘야 되겠으니까 내가 지금 원세훈이 시켜가지고 국정원이 존나게 부정선거 하고 있거든. 이렇게 협의를 했을 가능성은 뭐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굉장히 낮다고 보이죠. 다만 원세훈 국정원과 박근혜 대선 캠프에 총괄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이런 인간들하고 긴밀하게 협조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아요. NLL 대화록을 미리 입수해서 그거를 까버린 권영세나 김무성의 언행을 보면은 그런 가능성 역시 충분합니다. 즉 박근혜 몰래 서로 쿵짝쿵짝 하면서 어떻게든 노무현을 조지면 노무현을 정부로 조지면 노무현의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도 한꺼번에 보낼 수가 있다. 이런 전략 하에서 움직여 왔던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는 나를 모른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대신에 야 내가 알고 보니까 정말 놀랍다. 이런 일이 다시는 있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국정원을 개혁하겠다. 그리고 그런데 관련된 사람들은 엄벌에 차겠다. 이렇게 했으면 끝나는 문제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바로 이명박의 문제를 박근혜 자신의 문제로 숨은 지연으로 만든 사건은 스스로 한 겁니다. 스스로. 지난주 남재준 국정원장이 느닷없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함으로써 바로 박근혜 문제가 된 겁니다. 이 선거 부정과 NLL 대화록을 서로 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선거 부정을 덮기 위해서 남재준이 국정원의 선거 부정을 덮기 위해서 국정원장인 박근혜가 임명한 국정원장인 남재준이가 NLL 대화록을 깠단 말이에요. 그로써 이 문제는 완전히 박근혜 문제가 된 겁니다. 남재준이는 2007년 대선 때부터 박근혜를 도와온 핵심 측근이죠. 그리고 대통령 한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는 지금 박근혜 정부의 시스템으로 밀어볼 때 박근혜가 대화록 공개라는 중대 결정을 몰랐을 리가 없죠. 심지어는 시켰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박근혜야 뭐 사정을 잘 모르니까 그 수적 공개라는 말이 괜히 나오겠어요. 판단을 못하는데 남재준이가 각하 부정선거 이거 계속 시비가 계속되면은 각하의 정통성에 큰 문제가 옵니다. 뭐 방송도 다 장악했고 조정동도 우리 도와주고 하니까 종편도 있고 하니까 NLL 대화록을 까버리면은 노무현이가 확실히 종북이라는 사실을 밝힐 수가 있고 그래서 부정선거 문제를 덮을 수가 있습니다. NLL 대화록 불법이지만은 제가 총대를 메고 까겠습니다. 이렇게 박근혜에게 보고를 했을 거예요. 아이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증거가 없을 뿐이지. 설령 진짜로 또는 증거가 없어 남재준 독자 결정론, 독자 스스로 혼자 했다는 얘기를 수용한다 하더라도 국정원의 대화록 공개에 대한 정치적 부담과 최종 책임은 역시 남재준을 국정원장에 임명한 박근혜가 질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김종철 기자의 논지입니다. 이어갑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박 대통령은 대화록에 대해 측근을 통해 국정원이 결정한 것, 여야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는 도움을 주지도 받지도 않았다며 방관자인 양 팔짱 끼고 있다. 대통령의 할 일과 책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박근혜 문제의 핵심이다. 네. 자기가 할 일이 도대체 뭔지 도대체 여기서 자기 책임이 뭔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아무나 갖다 놔도 대통령 짓을 할 수는 있습니다. 왜? 대통령이라는 거는요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자리입니다. 아무나 갖다 놔도 다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김영삼이를 갖다 놔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고가 터졌을 때 처리는 그야말로 탁월한 대통령이 있느냐 병 같은 대통령이 있느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김영삼 같은 병 같은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IMF 사태를 처리했던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 같은 현명한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에서 IMF를
헤쳐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현명한 대통령이라면 이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고 야 이것은 조기에 차단해야 된다. 사실 난 잘 몰랐는데 잘못하면 나까지 덤터기 쓰겠다. 빨리 이 문제를 매듭짓자라는 그런 정도의 대가리만 있었더라도 전혀 사태가 이토록 진전되지는 않죠. 결국은 사람들은 다 죽는 놈들은요. 자기 칼로 자기 배를 찔러서 자살을 하지 남이 패가지고 죽이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바로 지금 시국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지금 대통령으로서 박근혜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리고 내 책임이 어디까지냐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바로 박근혜의 문제다라고 하는 김종철 기자의 지적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어집니다. 또 다른 문제는 조기 수습할 수 있었던 사안을 수렁으로 몰아간 정권의 판단력과 국정 운영 능력이다. 대화록 공개로 국정원 사건을 덮을 수 있으리라는 계산은 완전히 어긋났다. 방송과 조중동의 일방적인 응원에도 불구하고 대화록 공개 이후 국민 다수는 오히려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양보 발언을 한 게 아니다고 판정했다. 국정원과 청와대 고위층, 여당 의원 등 이른바 권력 엘리트 문서 해독 능력이 장삼 이사보다 못한 셈이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을 노 전 대통령이 김 전 위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오독할 정도니 복잡하고 철학적인 NLL 발언을 거꾸로 해석하는 것이 그들에겐 당연할지 모르겠다. 정말 돌대가리란 얘기입니다. 아니 김기관이가 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갖다가 노무현이 김정일한테 보고했다는 식으로 잘못 읽는 이런 돌대가리들이 바로 우리나라 자칭 보수라는 조중동 수준입니다. 예. 자, 정말 쪽팔리지도 않은지 모르겠어요. 그 보도 이후에 일면 톱으로 한 보도 이후에 나 사과하는 거 본 적이 없어. 이런 돌대가리 새끼들. 아이고. 돌대가리가 아니라 오히려 머리가 좋아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쓴 건지도 모르죠. 그러면은 대가리가 나쁜 게 돌대가리가 아니라 교활한 놈들입니다. 박근혜 문제가 문제인 것은 실력 없는 인간들에게 현명한 국민들의 삶과 미래가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김종철 기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돌대가리들, 실력에는 쥐뿔도 없는 새끼들 맨날 우리가 집권하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준다고 말만 뻥만 쳤지 실제로 잡으면은 완전히 진짜 부자들 1%, 0.1%한테만 이익이 되고 나머지는 쩔쩔쩔 굶게 만드는 그따위 정책을 펼치는 그런 돌대가리들한테 그보다는 훨씬 더 현명한 국민들의 삶과 미래를 맡겨놓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예. 지금 현재 이 정권 돌대가리보다도 더한 돌대가리들이 51.6%가 있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요. 그 51.6%가 진짜 51.6%인지는 요즘 들어서는 정말 의심이 갑니다. 당사자인 박근혜가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야 된다. 행복까지는 아니더라도 국민을 더 불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겨레신문 김종철 기자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자, 이장희의 그건 너 듣고 오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요. 자, 이런 조중동 그리고 지상파 방송들의 이런 엉터리 보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 바로 국민TV입니다. 빨리 조합을 늘려서 빨리 2만 명 만들었어. 빨리 3만 명 만들었어. 예, TV로 뉴스를 해야 됩니다. 국민TV가 뉴스를 시작하면요. 그야말로 TV 방송 시장에 일대 변혁을 불러올 겁니다. 많은 조합원 가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너 듣고 오겠습니다. 네.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팟캐스트 생선장수 부동산 염장지르기의 진행자 정한영 조합원이 신청한 광고입니다. 생선장수 부동산 역정 강연회가 7월 5일 금요일 오후 7시 서울 KTX 1회의실에서 열립니다. 7월 12일 금요일 오후 7시에는요. 광주역 입석대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오신 분들에게는 정한영님의 저서 부동산 염장지르기 책 한 권을 드리고요. 참가비는 3만 원이며 디프리 회비가 포함된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선장수 월세 염장지르기 저자와의 만남이 7월 14일 일요일입니다. 다음 주 일요일인가요? 예. 오후 4시 서울 2호선 강남역 교보문고내
티움홀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8637-5270, 010-8637-5270 다음 카페 지주클럽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광고 비싼 건데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멘트 광고가 하나 더 나옵니다. 당나라의 닭근의 공주라는 자기가 쓴 글을 읽어달라는 요청인데요. 제가 한다고 했습니다. 뭐 과격한 용어 좀 빼고 네, 하기로 했고요. 저번 가입 몇 분이나 인을 하셨나? 예. 아유, 4분밖에 안 하셨네. 예,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호 아저씨 저번 가입 감사드릴게요. 경기 광주시 오포읍의 제82님 예, 저번 가입 감사드립니다. 부산 북구 화영삼동의 절묘한 타이밍님 그리고 같은 부산 북구 화영삼동의 확실한 타이밍님 아마 두 분 친구든가 아니면은 뭐 성함을 보니까 두 분 다 여성분 같아가지고 부부 같지는 않고 예, 조합원 두 분이 절묘한 타이밍님과 확실한 타이밍님 두 분이 조합원 가입해 주셨습니다. 방송 진행되는 동안요 많은 가입 러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박근혜를 성토하고 박근혜의 부당성 그리고 대통령직을 탈취했다는 의심을 받는 이 상황을 성토하고 있는 사이에 홍준표 진짜 나쁜 짓 있는 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한겨레신문에서는요 참여연대 복지노동팀장을 하고 있는 김남희 변호사의 홍준표 도지사 당신이 부끄럽다라는 칼럼을 기고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홍준표 도지사는 여야가 합의하여 진행 중인 국회 진주의료원 관련 공공의료 국정조사에 대해 광역단체의 고유 사무라고 주장하며 국회가 권한 밖의 일을 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또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원조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제의 요구에 대해서도 이를 받아들이려면 조례가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심대하게 해하여야 한다며 진주의료원 폐원조례는 상위법에도 위반되지 않고 폐업이 공익에 맞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1일 조례를 공포했다. 과연 진주의료원 폐원은 홍준표 도지사의 주장대로 지자체의 고유 사무이며 상위법에도 위반되지 않고 공익에 부합하는 것인가? 네. 홍준표를 뽑은 사람이 바로 경남도민입니다. 자업자득이죠. 그래서 사실 별로 상관하고 싶지 않았어요. 맞추든지 말든지 지들이 뽑은 인간 자업자득인데 우리가 신경 쓸 게 뭐가 있어. 그러고도 홍준표 한나라당 새누리당이라면 다 뽑아주는 경남도민들 특히 노인네들 지들이 뽑아가지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신경 안 쓰려고 그랬는데 홍준표가 정말 해도 너무하고요. 1년에 어긋나는 짓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솔직히 저 얘기하기 싫어요. 아이고 그거 뽑았으면 책임져야지. 박근혜야 아슬아슬하게 이겼습니다. 선거 부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에 대해서는 뽑았긴 하지만은 얘기를 하는 건데요. 홍준표는 뭐 부정선거가 좀 있었다 손 치더라도 많이 이겼어요. 권영길 후보였죠. 야권 단일 후보가 표차 많이 났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책임져야지. 뭐 죽든 살든. 제 생각은 사실 그랬어요. 근데 진주의료원 폐원하고 나서 노인애들 죽은 사람이 10명이 넘는답니다. 자, 홍준표 천벌 받을 거예요, 정말. 그 이후에도 홍준표가 자기가 자칭 법률가 출신이라고 법 하고 있는데 이 김남희 변호사의 얘기에 따르면 개구라는 얘기입니다. 홍준표의 주장은 한마디로 어이없고 법적 근거조차 없는 황당한 주장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란 무엇이냐? 그건 지방자치단체 본래의 목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무로 지역적 공공사무를 의미하며 주민의 복지 정진에 관한 사무를 의미한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복지를 정진시키는 사무를 지자체의 사무라고 하고 있을 뿐 복지를 축소하거나 박탈하는 사무까지 지자체의 고유 사무라고 하고 있지 않다.
더구나 헌법과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의 사무 중에서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무는 국정감사의 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진짜 어려운 신축 이전에 200억 원, 운영을 위해서 지난 5년간 28억 원의 국비가 투입됐습니다. 정부 예산이 들어갔어요. 당연히 국정감사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도 아니라고 지금 우기고 있어요. 더 어처구니 없는 거는 헌법재판소법 제62조에 따르면요. 국회와 정부와 지자체 간의 권한쟁의는 있을 수 있지만은 국회하고 지자체 간의 권한쟁의 심판은 근거가 없습니다. 이게 중앙정부와 그리고 지자체 그리고 중앙정부와 국회 이 사이에는 권한쟁의 서로 이건 내가 할 것도 왜 네가 하느냐라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자체가 국회를 상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지자체는 지방의회를 상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완전히 개판 5분 전입니다. 무슨 법률가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억지와 고집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다음 재선 희망도 없으니까 내 맘대로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개판 쳐서 보수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한번 노려보겠다. 꿈 깨세요. 예. 진짜 어려운 표현은 상위법에도 위반하지 않고 공익에도 부합한다는 홍준표 주장 더욱더 가관입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이 홍준표 도대체 왜 법적 근거도 없고 황당무계한 주장을 당당하게 하느냐. 크게 목소리를 낸 놈이 이기고 원칙도 법치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을 악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김남희 변호사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 검사라는 직위를 가지고 법치를 위해 일했던 사람 홍준표가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민들을 위하겠다며 선거로 당선된 정치인이라면 이런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김남희 변호사의 지적입니다. 홍준표, 당신 정말 법조인 맞아? 도지사 맞아? 존나게 부끄러워! 라고 김남희 변호사가 일가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홍준표 도지사를 조금이나 많은 사람으로서 정말 쪽팔립니다. 창피해요. 모멸스럽습니다. 저런 인간이 대한민국 경상남도의 도지사로 있다는 것이. 예.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2PM의 네가 밉다. 예,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박근혜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미디어오늘 기사에 따르면요.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기관, 즉 국정원이죠. 국가기관이 선거 과정에 개입하는 활동을 했다는 것은 민주주의 헌법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국정원이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행성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다수 의견에 영향을 받는 유권자들에게 편향적인 여론구조를 만들었으므로 국정원의 선거 개입은 1960년 3.15 부정선거의 현대판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박경신 교수 연세대인가요? 고려대인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죠. 그리고 또 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박근혜의 개입 사실이 만약 드러난다면은 이것은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이 박근혜가 쥐동아리 다물고 있는 사이에요. 여론 점점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정말 웃기는 짓 아닙니까? 원세훈 국정원, 이명박의 명령에 의해서 원세훈이 국정원이 선거 개입을 해서 뭐 자기한테 당선되도록 도움을 줬다면은 뭐 그건 그거고 엄벌에 처하면 될 걸 갖다가 그걸 덮기 위해서 남재준이를 시켜가지고 NLL 대화록을 불법적으로 까게 만든 그렇게 해서 이명박 국정원의 일이 아니라 박근혜 국정원의 일로 스스로 만들어버린 거기에 초연이 김무성이죠. 내가 다 봤다. 권영세죠. 녹취 파일에 나옵니다. 아직 안 깐 녹취 파일에 별 얘기가 다 있대요. 저도 들었습니다. 그 무슨 월간지 그 뭐 조중동 중에 한 명이에요. 조중동 중에 한 신문에서 발행하는 월간지입니다. 그게 뭐 허모 기자가 갖고 있었다는 그 녹취록. 그 녹취록은 권영세가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직업이라도 잘하세요. 그런 식의 메카시점 말로가 어떤지는 한겨레신문 조한욱의 서양 사람 조한욱 씨가 쓴 한국교원대 역사학과 교수네요. 역사교육과 교수네. 메카시의 말로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메카시즘의 내막을 살피면 메카시는 오히려 꼭두각시의 불과함을 알게 된다.
많은 사람을 공직, 대학, 무대, 은막에서 떠나게 만든 위세를 지녔지만 사실 그는 결핍된 지성과 분별을 과도한 출세욕과 허세로 메꾸려던 허풍선이었다. 정작 실질적인 이득을 취한 이들은 그를 교묘히 치밀하게 조종했던 정치인들이었다. 메카시즘의 주인공인 메카시, 아무나 공산주의자로 몰고 내가 공산주의자들 명단을 갖고 있다 했던 그 메카시. 방공을 무기로 정치적 미래를 확고하게 다지는 자들도 메카시에게 합세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리처드 닉슨이었죠. 메카시 이전부터 공산주의자 색출로 정치적 명성을 얻던 그 닉슨은 메카시의 스승이 됐습니다. 실상 공산주의의 실체조차 알지 못하며 떠벌리던 메카시에게 닉슨은 미국 내 공산주의의 현황을 설명해 줬고요. 그 브리핑에는 FBI의 후보국장이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익관계로 만난 사람은 이익관계로 헤어지죠. 메카시와 닉슨도 그리했다고 합니다. 닉슨이 미러키에서 유세할 때 메카시가 지원하려고 방문을 했는데요. 닉슨은 이미 정치적으로 파산한 메카시를 외면했습니다. 그는 연단의 모퉁이에서 닉슨 지원 유세로 왔다가 닉슨에게 딱지를 맞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네요. 네, 알코올 중독증으로 죽었습니다. 미래는 그런 겁니다. 예,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